태평양 한가운데 흩어진 수천 개의 섬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하와이에서 출토된 고대 도구, 뉴질랜드 마오리족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 이스터섬 석상 밑에서 나온 뼈 조각들. 언뜻 보면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모든 증거들을 한 줄로 이으면 놀랍게도 하나의 점으로 수렴합니다. 지도에서 손가락 하나로도 가릴 수 있는 작은 섬, 대만입니다. 5,000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대이동은 지구 반대편까지 문명을 퍼뜨렸고, 수백 년 뒤에는 세계 최강 제국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금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문명 확산과 제국들의 각축전이 펼쳐진 대만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20세기 중반 언어학자들이 태평양 전역의 언어를 연구하던 중 기묘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섬들의 언어가 놀라울 만큼 비슷한 어근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필리핀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하와이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인도네시아의 문법 구조가 폴리네시아 섬들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언어학자들은 이 모든 언어의 공통조상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뿌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자 모든 화살표가 한 지점으로 모였습니다. 바로 대만이라는 섬이었죠.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언어 가족은 태평양 전역에 걸쳐 약 12억 명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전학 연구는 이 가설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했어요. DNA 분석 결과 태평양 도서 지역 원주민들의 유전자가 대만 원주민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동쪽 해안의 마다가스카르 섬 주민들까지도 대만과 유전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약 5,000년 전 대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고고학적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대략 기원전 3,000년경 이 섬에는 고도로 발달한 해양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뛰어난 항해 기술을 보유한 탐험가들이었어요. 대만 동부 해안의 장빈 문화 유적지를 살펴볼까요? 태양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깊은 동굴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 유적이 발굴되었을 때 고고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로 정교하게 만든 도끼, 복잡한 패턴이 새겨진 조개 장신구, 체계적으로 쌓인 조개 껍질 더미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유물들의 제작 방식이었습니다. 태평양 곳곳의 다른 유적지에서 발견된 물건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기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조개 껍질을 가공하는 방법, 돌을 깎는 각도, 심지어 장신구의 디자인 패턴까지 일치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기술을 들고 바다 건너 여러 섬으로 퍼져나간 것 같았죠. 연대 측정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유적들이 이집트 피라미드보다도 더 오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인류가 거대한 석조 건축물을 세우기 훨씬 전부터 대만의 사람들은 이미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나침반도, 지도도, 심지어 금속 도구조차 없던 시대입니다. 오직 나무를 깎아 만든 카누 한 척과 바람을 받는 돛, 그리고 밤하늘의 별빛만이 전부였어요.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파도의 미묘한 패턴을 읽어 해류의 방향을 알아냈고, 별들의 위치 변화를 관찰해 정확한 항로를 계산했습니다. 새들의 비행 경로도 중요한 단서였어요. 특정 새들은 육지 근처에서만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 가까운 곳에 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구름의 색깔과 형태도 육지의 존재를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은 조금씩 섬에서 섬으로 이동해 나갔습니다. 이 항로는 수천 년 뒤 학자들에게 태평양의 실크로드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실크로드가 육지를 통해 동서양을 연결했다면 이 바닷길은 태평양 전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어냈던 것이죠. 언어가 퍼지고 농업 기술이 전파되고 신화와 의식이 공유되었습니다. 필리핀 군도를 거쳐 미크로네시아로, 거기서 다시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로, 일부는 서쪽으로 향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정착했고, 놀랍게도 어떤 집단은 인도양을 건너 마다가스카르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와이와 뉴질랜드, 이스터섬처럼 절망적으로 고립된 것처럼 보이는 섬들조차도 이 대이동의 물결 속에서 발견되고 정착되었어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대만이었다는 사실, 믿기 어렵지만 과학적 증거들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6,000 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한 작은 섬이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해양 문명 확산의 진원지였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섬의 중요성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위치가 너무나 전략적이었거든요. 중국 대륙 바로 앞, 일본과 한국으로 향하는 길목, 필리핀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차점,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모든 길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중국의 고대 기록을 살펴보면 일찍부터 이 섬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3세기 삼국시대에 오나라가 동쪽 섬들로 탐험대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고, 7세기 수나라의 양제는 류큐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3차례나 원정을 보냈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에 대만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44년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섬을 발견하고는 항해 일지에 일하 포르모사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이었죠. 유럽인들의 눈에도 이곳은 특별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주변의 작은 군도에는 페스카도르스, 즉 어부들의 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16세기 들어 중국 본토에서 어부들과 무역상들이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가 해금 정책으로 바다를 막으려 했지만 민간 무역을 완전히 통제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오히려 이 시기에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동남아시아 전역의 화교 사회의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1623년 네덜란드인들이 대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약 1,500명의 중국인이 이 섬에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포르투갈에게 마카오를 빼앗긴 뒤 아시아에 새로운 거점이 필요했어요.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간파한 그들은 현재 타이난 지역인 남서 해안에 제일란디아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에스파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던 그들에게 네덜란드의 대만 진출은 직접적인 위협이었죠. 그래서 북동쪽 해안 지룽 지역에 요새를 세우고 맞섰습니다. 산토 도밍고라는 또 다른 요새도 단수위에 건설되었고요. 두 제국이 이 작은 섬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섬을 장악하는 세력이 동아시아 해상 무역 전체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은의 흐름,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모든 것이 이 섬 앞바다를 지나갔어요. 에스파냐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철수했지만 네덜란드는 약 40년간 이 섬을 식민지로 경영했습니다. 원주민 부족들을 복속시키고 세금 징수 체계를 만들고 심지어 로마자 기반의 문자 체계를 개발해 원주민 언어를 기록하기도 했죠. 기독교 선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17세기 초 중국 대륙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한 것이죠. 네덜란드는 재빨리 청나라와 동맹을 맺고 무역 권한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빗나갔어요. 1662년 명나라의 마지막 충성파 정성공이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대만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배가 해협을 가르며 다가오자 바다는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도망쳐온 패잔병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왕조를 세우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정성공의 출신부터가 극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해안을 누비던 해적 선장이었고 어머니는 일본 나가사키 출신이었어요. 두 문화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양쪽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죠. 명나라가 무너지자 그는 청나라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선언했고 대만을 그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네덜란드군은 화포 기술에서는 앞섰지만 정성공의 3만 대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송나라 때부터 이주해온 한족 후손들과 원주민들까지 대부분 정성공 편에 섰어요. 몇 달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제일란디아 요새가 함락되었고 네덜란드는 완전히 섬에서 쫓겨났습니다. 1661년 동령왕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비록 2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시기 대만은 독립적인 해상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췄어요. 밤마다 항구에는 중국어, 일본어, 네덜란드어, 원주민 언어들이 뒤섞여 울려 퍼졌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상인들이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정성공은 왕국을 세운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정경이 뒤를 이었습니다. 청나라는 해안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내륙으로 이주시키는 극단적인 천계령 정책으로 정씨 세력의 보급로를 끊으려 했어요. 1683년 결국 정성공의 손자가 항복하면서 동령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청나라가 대만을 점령하고도 별로 원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황제는 가져도 이득 없고 버려도 손해 없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예요. 일부 신하들은 아예 섬을 포기하고 중국인들을 모두 본토로 철수시키자고 건의했습니다. 반면 해군 제독 실랑 같은 이들은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대했죠.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섬은 청나라 영토로 남지만 적극적으로 개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1682년에는 겨우 7,000명의 중국인만 섬에 남았고 이마저도 원주민 여성과 결혼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760년까지 약 80년간 청나라는 대만 이민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폐지되자 중국인 이주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1811년에는 무려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1875년 타이베이 현이 푸젠성 산하에 정식으로 설립되면서 대만의 행정적 지위도 상승했고요. 19세기 들어 유럽 열강들이 다시 이 섬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1840년과 1841년 영국이 점령을 시도했고 1884년 중불 전쟁 중에는 프랑스가 공격했어요.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에 이어 영국과 프랑스까지 모든 주요 식민 제국들이 이 섬을 차지하려 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일본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류큐 제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뒤 1874년에는 대만 남부로 군대를 보냈어요. 청나라가 배상금을 지불하고 나서야 철수했지만 이 사건은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894년 제1차 중일전쟁이 터졌습니다.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싼 충돌이었는데 일본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대만은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아시아의 지배 세력이 교체되는 결정적 순간이었죠. 일본은 약 50년간 대만을 통치하며 급속한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철도가 깔리고 전신선이 연결되고 도시들이 새롭게 건설되었어요. 1939년까지 공업 생산이 농업을 초과할 정도로 산업화가 진행되었죠. 황민화 정책으로 일본 문화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20만 명 이상의 대만인이 일본군에 징집되었습니다. 대만은 중요한 군사기지로 활용되었고 이는 다시 한번 이 섬의 전략적 가치를 입증했어요.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연합국은 전쟁 후 대만을 중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45년 10월 2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대만은 중화민국에 반환되었습니다. 약 30만 명의 일본인이 본국으로 송환되었고요.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49년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국민당 정권은 약 200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대만으로 철수했어요.
오늘날 대만은 인구 약 2340만 명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초기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는 민주사회로 변모했죠. 인구의 약 97%가 한족이고 3%가 원주민입니다. 한족도 본성인과 외성인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정체성과 역사 인식이 다른 흥미로운 구조예요. GDP는 구매력 기준으로 약 1.4조 달러로 세계 19위 규모이고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천 년 전 태평양 문명의 출발점이었던 이 섬은 이제 현대 기술 문명의 핵심 거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만의 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 아래에는 5,000년 전 항해자들의 흔적이 묻혀 있고 골목 어귀에는 정성공 시대의 건축물이 남아 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면 일본 통치기의 건물들이 서 있어요. 고대 문명의 발원지에서 제국들의 전장으로 다시 현대 민주주의 사회로 이 섬이 걸어온 길은 곧 인류 문명사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그 문을 조금 열어본 것에 불과합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고대 유적이 잠들어 있을지 모르고 산속 동굴에는 새로운 단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또 다른 발견이 이루어지면 대만의 이야기는 다시 쓰일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 문명을 퍼뜨린 출발점이자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인류 역사의 퍼즐, 대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